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주요 격전지에서 4일째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도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대선 이슈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고 어제는 강남역을 찾았는데 이 청년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씨를 겨냥해서 주가 조작, 땅 부정 투기 의혹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 의혹을 쟁점화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좀 민감한 어떤 공정이란 가치를 좀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갔는데 이게 2030 공약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30 세대가 이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 이슈를 건드리는 그런 이제 어떤 주제들이죠. 주가 네. 조작이라는 것도 그렇고 땅에 대한 어떤 투기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2030들에게 주는 어떤 인상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건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제 유세에서 강조를 했던 그런 메시지들이 이 2030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점도 있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에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도의 유능함을 갖추고 있는 또 대통령이 되겠다. 이 점도 약속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계속 거론을 하면서 또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무속 관련 의혹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여러모로 이제 무속과 관련된 어떤 관계들이 있어서 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런 좀 비합리적인 것들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들면서 네. 좀 불안감, 어떤 불안한 후보다. 이걸 또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같이 있어 보여요. 이런 이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최적의 카드다. 그게 김건희 씨 문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본인의 어떤 유능함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네거티브 이슈에는 이렇게 좀 많이 좀 힘을 싣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좀 계속해 왔는데 이 김건희 씨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거론을 하게 되면 결국 너무 네거티브로만 일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분명히 좀 네거티브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본인이 발언을 했는데 그걸 또 뒤집은 거 아니냐. 또 네. 이런 논란으로 또 얘기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뭐 일부 이제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선거운동의 중심 메시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좀 이 김건희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이 맥락이라든가 이런 빈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제 또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인도에 들고 갈 세 가지 중 하나로 부정부패를 꼽았었다 이런 일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윤 후보를 향한 어떤 민주당 공세 중 하나가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정부패로 맞받아 쳤는데 지금 이 후보 대장동 의혹을 또 언급을 하면서 이게 지금 사실상 부정부패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본인에 대한 어떤 공격을 받아치면서 그걸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또 이어가는 네. 이러한 어떤 메시지의 맥락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건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일단 호남 지역에 간 것이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해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신 대로 어떤 이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인용을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이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을 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 민주당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부정부패를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저지르고 그것을 감싸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신은 이 그 적폐수사라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한 맥락도 그러한 이제 부정부패를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사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네.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면은 그걸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다. 이러면서 이게 결국은 민주당 정권의 어떤 부정부패가 곧 이재명 후보의 문제와도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반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뭔가 다른 그리고 좀 더 나아진 모습의
그러한 정권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공격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다 부정부패한 어떤 그런 이 내에 있는 것이다. 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역공을 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메시지가 이제 호남에서 특히 호남 지역에서 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다수인 그런 지역에서 내놓을 수 있는 또 뭐 중요한 공격 포인트일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어떤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냐, 유권자들은 이제 그걸 많이 궁금해할 텐데 이 정권이 부정부패를 검찰을 활용해 가지고 덮었다 이런 이제 어떤 서사가 일부 뭐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로 얼마나 이제 드러난 것이냐라는 이 지점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의 어떤 이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인 후보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듯이 본인이 이제 어쨌든 검찰총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지금 정권이 뭐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이 불법 대출로부터 이게 가능해진 그런 사안이었는데 그 당시 또 수사를 또 했던 것도 윤석열 후보 아니냐 이런 이제 반박성 어떤 공세를 제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쪽의 주장이 뭐 부딪히는 국면이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 이게 어떤 지금 엄청나게 파괴력을 가질 만한 또 그런 어떤 카드는 또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발언은 어떨까요? 지금 민주당이 입으로만 호남 발전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이제 유권자들을 향해서 호남 홀대론을 자극을 했거든요. 민주당의 좀 본때를 보여달라 이런 언급까지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호남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또 일부가 갖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의 이제 민주당의 정치 세력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왔고 지금의 민주당이나 그 전신 소속의 어떤 대통령이 탄생하도록 일조를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호남이 얻은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영남과 비교해서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더디게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해소가 안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이걸 안철수 후보가 이용해서 좀 국민의당이 여기서 좀 선전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이번엔 윤석열 후보가 비슷한 효과를 노리면서 호남에서 이제 선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논리가 분명히 이제 소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영남권에서 민주당도 비슷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라던가 이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장기간 또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에 해당하는 보수 정당을 장기간 이렇게 좀 지지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역 발전이나 이런 걸로 이어졌느냐? 또 대구의 유권자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보수 정권에서 또 혜택 본 거 없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양쪽이 사실은 일종의 어떤 이 역지역주의를 활용해서 네. 또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이 정권을 잡으면 호남을 발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어떤 구호나 이런 것으로만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역주의에 기댈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공약과 이 어떤 계획을 통해서 보여주고 설득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그 지역별로 뭐 해주겠다는 어떤 그 개발 사업들은 지금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뭐 예를 들면 호남에 뭐 공항을 하나 더 짓는다거나 또는 어떤 뭐 이 산업단지를 하나 더 유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은 아니고 네. 정치권에 있는 어떤 그러한 지역 구도에 기댄 여러 가지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또 깨야 이제 해결 가능한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여줘야 네. 유권자들도 이런 것들을 좀 믿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 뭐 현재는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 수사에 내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 이 발언 파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이제 수사를 좀 받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좀 비극적인 이제 선택을 네. 하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노정현 씨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아파트 뭐 이런 문제로 또 수사를 받고 이렇게 또 그 관련된 이제 판결을 받기도 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거를 연상하게 하면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정치 보복 관련 뭐 이런 논란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 네.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정도의 발언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까지 또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해 오고 있는 바에 크게 이제 벗어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했다고 해서 큰 어떤 파장이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이긴 해요. 근데 이 발언 중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곽상원 변호사가 하고 있는 얘기 중에 그 당시에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어떻게 사찰했는지도 자료를 내가 최근에 받게 됐고 그거를 이제 좀 공개를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것과는 또 새로운 사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어떻게 공개가 되고 또 이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좀 여러모로 파장이 또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이제 여러모로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논두렁 시계 보도라든지 이런 네. 논란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국정원하고 검찰하고 모종의 어떤 그 협력 관계랄까요? 또는 서로의 견제 관계랄까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런 진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국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그 과거에 이제 보수 정권이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렇게 또 여러모로 국정원을 활용한 부적절한 정치를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또 유권자들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가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 다만 민주당이 최근에 계속 이렇게 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정치 보복에 관련된 어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이 캠페인을 가져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게 어떤 선거 캠페인의 중심이 되면은 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과거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미래를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는 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메시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제 선거 운동의 중심은 역시 이제 미래와 민생에 맞춰지는 그런 그림이 필요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해볼게요. 부인의 코로나19 확진에 또 유세버스 사망 사고까지 사실 22일이라는 이 선거운동 기간에서 1분 1초가 참 아까운 그런 아쉬운 상황에서 선거 일정에 지금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또 윤 후보가 빈소를 찾아서 안 후보와 2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는 하는데 이제 단일화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단일화 논의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짚어주시죠. 일단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한 바가 있는 것인데 네.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를 이제 좀 단일화할 때와 같은 룰로 그걸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것인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고 사실상 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거부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해줄 것을 이제 요구를 해온 것인데 그리고 그 양보를 해주는 대가로 예를 들면은 최근에 보도가 나오기로는 이 차차기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그런 로드맵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제안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유세차에서 이렇게 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단일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싸움이라든가 그런 밀고 당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누구에게 유리한 것이냐 이걸 또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이 좀 하락을 더 하고 윤석열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계속 고집할 게 아니고 그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고집할 게 아니라 차차기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를 놓고 좀 양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좀 안철수 후보가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당위를 네. 좀 더 강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다만 변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이 사고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진심을 다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 차원에서 이 사망하신 분에 대한 장례도 이제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책임지고 또 이러한 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이제 좀 수습하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유권자들이 또 거기에 의해서 어떤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게 어떤 동정 여론이든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의 능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이든지 네. 또 지지율이 올라간다거나 하면은 또 단일화에 대한 어떤 논의에 국면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어쨌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라는 거는 어쨌든 시간적으로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맥락 때문에 중도에 이 사퇴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남은 상황에서 네. 완주냐 사퇴냐가 앞으로 결국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달렸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제 빈소에 깜짝 방문을 했는데 지금 안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래도 단일화가 현안이니까 뜨거운 현안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물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얘기만 했다라는 게 두 후보의 설명입니다만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런데 더더욱 이제 그런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겠죠.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동선이 처음부터 좀 조문이 예정돼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강원도 원주 유세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좀 조문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전격적으로 이제 좀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이 장례식장을 떠난 지 20분 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제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뭐 어떤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좀 준비를 했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우려를 표하고 네. 좀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유권자들에게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실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는 관계없이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조문을 직접 갔다. 원래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제 후보 비서실장만 이제 조문을 가기로 한 것인데 후보 본인이 갔다라는 점을 유권자들이 좀 판단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유승민 전 의원과 공개 회동을 앞두고 있는데 유 전 의원의 지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계시는지요? 원래 기존의 상황 같으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직후 상황 같으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원팀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이 되겠는가 그건 좀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하고의 이제 좀 원팀을 만드는 이 문제가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원팀을 만들어주면 유승민 전 의원은 일단은 지금 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원팀을 만드느냐 아니냐라는 거는 사실 뭐 작은 얘기고 별 변수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네. 지금 이게 얘기가 갑자기 좀 중요해지게 보인 게 이재명 후보 측의 이제 대응 때문인 거죠. 이재명 후보 측은 지금 거듭해서 지금 이게 민주당으로 보면은 이재명만의 집권이 아니고 또 이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수준으로 보면은 민주당만의 집권이 아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어떤 정부를 꾸릴 것이고 심지어는 이재명 정부라는 말도 쓰지 않을 수 있다. 이전까지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서 함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의 경우도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유승민 전 의원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경제부총리나 이런 거를 맡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제 원팀을 만드는 어떤 그림을 다시 만듦으로써 그러한 좀 내부 분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또 새롭게 또 이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이런 효과를 또 노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별다른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대선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낼 경우에 지지층 사이에서 좀 의심하는 어떤 흐름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유승민 전 의원이 선거를 돕지 않는가? 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새로운 미래를 뭐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억측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선거에 좀 이렇게 조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가능성들을 차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선대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전면에서 선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 걸로 보이고요. 좀 백의종군 차원이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제 맡아야만 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상황에서 좀 나름의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 표심에도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사이에 심상정 후보가 좀 뭐랄까요 진보적인 어떤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이재명 후보에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이 후보의 저격수는 윤 후보가 아니라 심 후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보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중도 공략을 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색깔을 좀 벗어 던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한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제 민주당 정권이나 또는 이제 전통적인 진보가 취하지 않는 공급 위주의 정책이라든가 세금을 깎아주는 어떤 접근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런 중도 공략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네. 이제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자기 색깔을 너무 탈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심상정 후보가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중도 공약을 한다고 하면서 중도 공약이 아니라 사실은 보수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하고 누가 더 보수인지를 겨루는 듯한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그 표심이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쓸려간 거를 다시 되찾아오려는 의도가 첫 번째로 있겠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이재명 후보가 좀 덜 선명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실망층을 또 끌어당기는 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강하게 한 그 지역이라는 게 호남에서 1박 2일 동안 이제 좀 이 유세 일정을 펼치면서 그런 주장을 중심에 놓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경우에 뭐 거의 민주당을 많이 이제 지지하기는 하지만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는 유권자라고 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속해 있는 보수 정당을 전폭적으로 한번 지지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게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좀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진보 정당을 한번 그럼 지지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과거에도 사실은 더 우세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실망하는 어떤 지역적인 표심까지도 염두에 둔 이런 행보이다. 이렇게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정의당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모로 이제 좀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이런 평가 중에 하나는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마치 문재인 정권의 하위 파트너처럼 정의당이 정치를 해온 이 효과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도 이번에 좀 해소를 하고 원래 진보가 해야 될 그러한 어떤 몫을 본인이 좀 세우는 그러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메시지를 또 분명히 하는 효과까지도 거두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참 대선이 이제 20일 남은 만큼 각 당에서도 이제 말실수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어떤 악재가 나와도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말실수도 그렇고 또 말실수와 연관돼 있는 어떤 네거티브 이슈들도 그렇고 유권자들이 막 처음 들어보는 이런 어떤 종류의 것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올 만한 네거티브는 다 나왔거든요.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무속 논란이다, 무슨 뭐 땅 투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미 들어본 얘기이거나 들어본 얘기하고 비슷한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미 이 후보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에 이 선 반영돼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선거가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마음이 좀 그런 이 좀 네거티브 의혹들 때문에 떠난 이제 이 유권자층도 이제는 좀 결심을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양 진영 모두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좀 말실수라든가 이런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도 좀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다. 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게 결국 이렇게 양 진영의 최대 결집의 어떤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정말 5% 이내의 싸움이 됩니다. 이 5% 남은 부동층을 누가 조금 더 가져갈 것이냐 이런 어떤 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 싸움에서는 또 누가 얼마나 또 충격적인 실언을 했느냐가 이 상황을 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실언과 실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특히 후보가 직접 후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실언이나 실수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양 캠프 모두 이제 자기 캠프 내에서 나오는 실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제를 하면서 좀 그러한 것에 관련된 사람들에 있어서는 직책을 또 뭐 박탈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는 쪽이 좀 이번에 승기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대선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